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2학기 산림환경과학에 대해서 강의할 전북대학교 이창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2학기에 고창에 와가지고 2학년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강의가 어려워서 이렇게 녹음 파일로 강의를 해가지고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본 강의를 녹음 내용을 잘 들으시고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산림과 환경과의 관계, 또 이 산림환경과학이 끝나면은 수목 번식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면 강의에 비해서 조금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강의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환경에 관한 우리나라 행정기구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또 오염된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주죠. 이와 같이 오염된 환경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피해가 주는가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이 많이 오염되지 않고, 또 오염됐다 손 치더라도 이 환경에, 오염된 환경에 우리가 신경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없었어요. 즉 먹고 살기에 급급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크게 중요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러나 1960년대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급증하고 또 자원 낭비가 많고, 특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죠. 이 가면 갈수록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왜 파괴하냐? 뒤에 또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파괴하냐? 우리 인간이 편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 자원을 이용을 합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을 해요. 그 자원을 이용한 그 폐기물이 즉 뭐냐?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끌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가 필요하죠. 그 연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연자원입니다. 자연자원, 즉 화석연료, 석유, 또 휘발유, 경유, 가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하자원이죠. 지하자원, 지하에서 화석연료예요. 이 화석연료를 우리 인간이 끄집어내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비행기 연료로도 사용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난방연료, 추사연료를 이 화석연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화석연료를 다 쓰고 나면 그 폐기물이 뭐냐? 바로 오염물질로 대기 중에 배출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배출물이 뭐냐?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물론 이산화탄소 외에도 이산화황이라든가 아질산가스라든가 또 납, 아연,
이와 같은 중금속도 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서히 1960년대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맨 처음에 행정기구에 환경이라는 용어, 즉 환경과 관련된 그 기구가 생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63년도에 공해방지법이 최초로 공포가 되고 1967년도에 산림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산림청은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산림청을 개청을 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은 즉 뭐 하려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77년도에 환경보전법을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1967년도에 산림청이 개청이 됐고요. 1973년도에 보건사회부의 공해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산림청이 개청한 뒤에 벌써 6년이 지난 뒤에 어느 보건사회부, 그때 당시는 어떤 그 보건사회부라는 그 조직이죠. 우리 그 국가의 기관 조직 중에 하나의 부 내에 공해과라는 조그마한 과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과 비슷한 수준의 청을 만든 것이 1980년도. 1980년도가 산림청이 개청된 이후에 벌써 13년이나 흐른 후에 환경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도에 환경청 산하에 지방환경청이 있고요. 물론 산림청 산하에도 지방산림청이 있습니다. 5개의 지방산림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는 환경청에서 환경처로 격상이 됐습니다. 환경처로. 불과 환경청이 개청된 지 10년 만에 환경처로 격상이 됐고요. 또 환경처로 격상된 지 불과 4년 만에 환경부로 격상이 됐습니다. 환경부로. 그러나 산림청은 1967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지금도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죠. 농림식품부인가 보네요. 수산부는 이제 해양수산부로 이제 떨어져 나갔고요. 해양수산부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있었다가 그 뒤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현 정권에서 해양수산부로 다시 독립을 시켰죠. 이와 같이 산림청보다는 환경청, 환경처, 그 다음에 환경부가 즉 환경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환경과 관련된 조직, 행정기구가 급속도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관련된 행정기구 환경부만 기냐? 그것은 아니다. 환경과 관련된 기구가 산림청도 관련이 있다. 왜? 이 숲이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도 환경과 관련된 행정기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경과 관련된 기구들이 자꾸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과 관련된 행정기구가 커진다는 것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과 관련된 이런 그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더 급속도로 또는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자산업, 뭐 IT 산업, 이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첨단으로 걷고 있지만은 물론 이런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 환경과 결부시켜 가지고 전자산업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뭐 에어컨도 가능한 효율이 좋게 한다는 것도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를 조금 쓴다는 것이죠. 전기를 조금 쓴다는 건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해도 환경을 파괴합니다. 전기 발전, 특히 화력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일으킨다는 것은 화력 발전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는구나.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 잘못 넘기면은 직전에 녹음했던 내용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녹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무엇 때문에 문명이 이렇게 발상이 됐냐 하면은 주로 이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주로 어디에 발상이 됐다 했죠? 강하구에, 강하구 지역, 하류 지역에서 발달이 됐다. 그것은 왜 그냐? 강하류 지역에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토양이 퇴적이 돼 가지고요. 유기물이 많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거름기가 비옥한 토양이 많이 퇴적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를 하면은 생산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구 지역에, 강하류에 옛날 원시인들이 맨 처음에 터를 잡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면서 문명을 발상시켰죠. 그 강하구 지역에 퇴적된 유기물이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숲으로부터 왔다. 숲. 즉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것이 강물에 의해서 흘러내려서 강하류 지역에 퇴적이 됐다는 겁니다. 이 나무 숲에서 나오는 나뭇잎파리 또는 썩은 가지 이런 것들이 강물에 의해서 흘러내려서 하류에서 퇴적돼 가지고 여기에서 썩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양분, 유기양분인데 이것이 분해돼 가지고 무기양분화 됐죠. 그래서 토양 중에 유기물 함량이 많아 가지고 식물체가 양분 무기양분, 유기양분은 무기양분화 돼야만이 식물체가 흡수하죠. 유기양분이 많다는 것은 무기양분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기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작물을 재배하면은 이 유기양분이 분해돼서 썩어서, 즉 미생물에 의해서 썩어서 무기양분화 되죠.
이 무기 양분화 되면은 식물체가 이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생장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근데 척박한 토양에서는 비옥한 토양에 비해서, 즉 양분이 많은 토양은 비옥한 토양, 양분이 거의 없는 토양은 척박한 토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체, 즉 작물이 잘 재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틀을 잡고 우리 원시인들이 문명을 발생시켰죠.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이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최초로 문명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 문명이 점차점차 소퇴하지 않고 점차점차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크게 융성을 해야 되는데,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모든 지역에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지금에서는 모두 아주 사람이 살기도 힘든 그러한 척박한, 그러한 아주 그 환경적으로 불모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바로 뭐냐? 이 문명을 발상을 시켜가지고 조화롭게, 자연과 조화롭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문명을 더 발전시켜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물 재배가 잘 되니까, 비옥한 토양이니까 작물 재배가 잘 되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다.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인구가 증가하게 되겠죠. 인구가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먹을 것이 또 부족해져. 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농지 개간을 해야 되겠죠. 농지를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 농지를 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숲인 곳을 산림 지역을 개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산림 지역을 개간한다면은 산림이 파괴될 수밖에 없죠. 이 산림이 파괴되면은 어떻게 돼요? 장마가 진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토사가 유출이 되죠. 토사 유출. 토사가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비옥한 토양이 척박해되죠. 토사 유출이라는 것은 지표면에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입자들이 물에, 그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려가고, 땅속 깊이 있는 곳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토양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옥한 토양은 척박한 토양으로 변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토사 유출이 돼 가지고 식물체가 제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숲이 파괴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물의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물이, 숲이 있음으로 해서 땅속 깊이 있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대기 중으로 식물체가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해 가지고 잎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물을 발산해 가지고 또 대기 중으로 발산된 수증기가 응결에 의해서 다시 비로 내려오고, 이같이 물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림이 파괴되고 식물체가 없다 보니까 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뭄이 지속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비가 또 왕창 올 때는 홍수가 일어나고, 숲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막화된다 이 말이에요. 사막화. 이 사막화돼서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문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 4개의 그림을 보시면은 맨 좌측에 이라크의 모래바람, 이라크의 모래바람 뒤에 보시면은 구름같이 모래바람이 쫙 올라오죠. 이런 모래바람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집트의 사막.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가서 살려고 본다면은
굉장히 삭막하죠.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사막 지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사막화 되어가는 지역은 가봤습니다. 몽골에 사막화 되어가는 지역은 가봤습니다만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상만 해도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무더위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뜨겁죠. 자, 몽골은 위도로 봤을 때 상당히 북위에 위도가 높기 때문에 시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몽골도 여름철 한여름철은 엄청 덥답니다. 그런데 그늘이 없으니까 더 덥죠. 자, 그늘이 없으면은 저 뒤에 또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하고 또 그 뒤에 가서 또 더 말씀을 한번 다시 하면은 기억이 아마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늘이 들어가면은 왜 시원할까? 그늘에 들어가면 왜 시원할까요? 뭐 햇볕 차단하니까 시원하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입니다. 삼척동자도. 하하, 이런. 하하, 에라이 씨. 아이고, 날려버렸네 또. 아이고. 아, 자, 녹음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되고 있었네요. 잠깐 뭘 좀 찾으려고 다른 파일을 열었더니 녹음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또 계속 되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어서 아, 그늘이 있으면은 예? 왜 시원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겠죠. 햇볕 가리니까 당연히 시원하죠. 어? 빛을 차단하니까요. 뜨거운 빛을 차단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그늘이 생겨가지고 그늘은 다른 지역에 그 햇빛이 내리쬐는 것보다는 열을 적게 발생이 되겠죠. 열이 적게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복사열이 적게 올라오겠죠. 복사열이 감소가 되죠. 두 번째는 복사열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열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늘에 있으면 바람이 생겨요. 왜 그늘에 있으면 바람이 생겨요? 바람은 왜 생깁니까? 기압차 때문에 생깁니다. 기압차 때문에. 기압차는 왜 생깁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늘진 곳과 그늘이 아닌 곳, 그늘진 곳이 아닌 곳, 햇빛이 때리쬐는 것과 그늘진 곳은 어떻게 돼요? 온도 차이가 생기죠. 왜? 햇빛을 차단하니까 온도 차이가 생겨요. 온도 차이가 생기면 무엇이 생긴다 했죠? 기압 차이가 생겨요. 기압 차이가 생기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바람이 생긴다 했죠. 이같이 바람이 생기니까 시원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식물체가 증산작용을 하죠. 증산작용. 기공을 통해서, 즉 나무 이파리의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하는데, 증산작용하는 과정에서 뭘 합니까? 수분을 배출을 하죠. 수분을 배출해요.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뭐 합니까?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열을 뺏어갑니다. 주변에 열을 뺏어가요. 자,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열을 뺏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여러분이 더울 때는, 땀 뻘뻘 흘리고 더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물로 씻죠. 그 찬물로 씻을 때 그 순간에도 시원하겠지만은, 이 찬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수건으로 닦을 때보다 수건으로 닦은 때보다 닦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훨씬 시원합니다. 왜? 이 물기가 열에 의해서 또는 바람에 의해서 증발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부에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피부에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쿨토시라고 많이 쓰죠. 쿨토시. 시원하게 팔목에다가 그 얇은 천으로 해가지고 토시를 끼고 일을 하죠. 일을 하실 때 쿨토시를 끼고, 여러분들 그냥 끼고만 있어도 시원하겠지만은, 끼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끔씩 적셔서 두면은 더 시원합니다. 이 적셔진 물이, 이 수분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이 피부에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자료에서 구했는데 자료를 다른 곳에서 구했는데요. 산림의 모습은 그 나라의 어느 나라의 국가 발전 또는 품격을 상징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두 나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오솔길, 황토길이 있는데 이 황토길이 바로 국경이라고 합니다. 좌측은 IT고 우측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우측은 도미니카 공화국, 좌측은 IT. 자,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양쪽 다 숲은 그렇게 우거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극명하게 숲이 조금 있는 곳과 숲이 전혀 없는 곳으로 나눠져 있죠. 이것은 바로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숲이 우거지고 또는 우거지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숲이 우거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숲이 있는 산이 있으면은 숲이 우거진 산이 있으면은 이것이 숲이 숲을 파괴시키는데 가장 과거 우리나라도 60, 70년 전에 숲을 파괴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 즉 취사연료하고 난방연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로 불을 떼 가지고 난방도 해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벌채를 할 수밖에 없죠. 나무를 할 수밖에 없죠. 가난하다면. 근데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은 이 숲을 파괴하지 않고 뭘 주로 사용을 합니까? 전기를 사용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화석연료. 물론 이제 화석연료 사용해 가지고 대기 오염이 더 가속화됐다고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숲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숲은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취사연료, 난방연료가 지금은 뭘로 사용을 합니까? 즉 화석연료로 사용하고 있죠. 화석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벨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취사연료, 난방연료를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오지인 시골에서도 다 화석연료 사용하고 있죠. 취사연료로는 가스를 사용할 것이고 난방연료는 즉 경유라든가 등유라든가 또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있죠. 이와 같이 어느 나라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의정자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환경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보다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래도 자연보호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도 조금 나은 숲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60, 70년대에 산이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지금에 이렇게 우거지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치산치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무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산이 소유주를 따진다면은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국유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즉 도나 시나 군,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유림.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유림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그 기업체가 공기업이면 공유림, 사기업이면 사유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심어주는 것은 국유림만 심어줍니까? 아니면 국유림, 공유림만 심어줍니까? 국가에서 사유림까지도 거의 무료로 심어줬고, 과거에 시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뭐 2번, 3번에 걸쳐서 했을 때 국가에서 사유림까지도 전부 다 무료로 나무를 식재를 해줬습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은 개인이 일부 내야 된다고, 사유림에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개인이 그 비용의 일부를 내야 된다고 하지만은 거의 안 내고도 나무를 심을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공짜로 나무를 많이 심어줬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베지 못하게 많이 막았죠. 산림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함부로 나무를 베면은 벌채 허가 없이 함부로 나무를 벨 경우에는 벌금도 내고, 또는 징역도, 심할 경우에는 징역도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함부로 못 뺐다 이 말이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특히 60년대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치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산치수가 뭐냐? 산을 잘 다스려야 물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산에 숲이 없을 경우에는 홍수가 많이 난다. 왜 홍수가 많이 나냐? 비가 한꺼번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물론 이번에 한꺼번에 막 300mm, 500mm가 내려와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봄나무를 많이 여기저기서 했고, 또 댐이 터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터졌다고 뭐 그 피해 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많은 비가 오기 전에 적당히 왔을 때도 뭐 하루에 100mm 정도만 왔을 때도 크게 나무가 없으면은 크게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통 뭐 하루에 200mm 이하가 올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홍수가 적게 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숲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다는 것은 비가 오면은 나무의 이파리, 그다음에 나무 가지나 나무 통, 그 수간을 거치고, 또 그 밑에 큰 나무에서 한번 거치고, 또 중간 나무에서 한번 거치고, 또 적은 나무에서 거치고, 또 밑에 있는 풀에서 거치고, 그 다음에 쌓여있는 낙엽에서 거치고, 이런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빗물이 비로소 땅에 도착하죠. 그 땅에 도착한 물이 또 토사에 충분히 흡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중력에 의해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가죠. 그런 과정에서 이 숲이 상당히 많은 양의 빗물을 머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뭐 200mm까지 와도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번 8월 달에 홍수는 하루에 몇백 mm씩 짧은 기간에 막 어디 많은 곳에는 막 500mm 이상 비가 와가지고 많이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숲은 우리 홍수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 박정희
박정희 정권 때 시산치수의 슬로건이 아주 우리 나무를 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와 같이 환경 문제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즉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정치에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산림은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뒤에 가면 또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환경 문제. 자, 간단하게 여기서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환경 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자, 일단은 대기를 정화를 시켜주죠. 오염된 대기. 가스성 물질로 오염됐다. 즉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는 이제 식물체가 자라는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흡수할 수밖에 없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면 산소가 많이 많아지겠죠. 반대로. 그럼 산소가 많아지면 동물체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우리 인간도 산소가 많으면 호흡하는데도, 또 산소가 많이 이 체내에 흡수가 되면 이 대사작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저기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로 들어가죠. 자, 이산화탄소, 가스성 물질, 그뿐만 아니라 뭐 아질산가스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흡수를 하겠죠. 가스성 물질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 대기 오염에 아주 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또 우리 특히 우리 인간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과거에는 황사라고 했습니다만 이 황사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또 이 미세먼지를 또 초미세먼지로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들을 흡착을 하죠. 흡착. 이것은 흡수라고 하기보다는 흡착을 하죠. 어디에다? 나무 이파리. 도로변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이파리에 먼지가 많이 이렇게 묻어 있죠. 그것이 바로 흡착이죠. 흡착. 먼지를 많이 흡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많이 흡착을 하면 숲속에 들어가면은 이미 위쪽에서 나무 이파리는 주로 우리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지역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지를 흡착하면 아랫부분은 사람이 사는 지역, 사람이 활동하는 지역은 깨끗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대기를 정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해를 방지시켜, 홍수 방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거. 또 기후를 완화시키기도 하죠. 기후를.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철에는 숲속에서 생활하면 시원하죠. 근데 겨울철에는 또 숲속에 생활하면 좀 따뜻합니다. 그렇게 기온도 완화시키고 또 습도도 완화시켜주죠. 습도. 건조할 때는 식물체에서 증산작용에서 습도를 공급을 해주고,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식물체가 또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조절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단독주택에 살 때 단독주택지에서 큰 나무를 집안에다 심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냐? 과거에 집안에다 큰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기에 눌려 가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 큰 나무를 심으면은 우리나라 같이 특히 여름철에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큰 나무를 심으면은 습도가 더 높아지죠. 습도가 적당해야지. 습도가 우리 인간에게 적절한 습도는 약 60% 정도, 60-70%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한데 그보다 더 높아지면 안 좋고 더 낮아지면 또 안 좋고. 근데 여름철에 습도도 높은데 거기에다가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은 증산작용해서 습도를 더 높여주죠. 그러면 우리 건강에 안 좋아지죠. 그런데 반대로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집안에다 큰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왜? 습도 조절을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제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안에다 큰 나무를 심으면은 병에 걸려가지고 그 나무의 기에 눌려서 병에 걸리기 쉽다라고 했는데, 저기 남반구에 호주 뉴질랜드에 가봤더니 집안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 섬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호주가 섬나라라고 봐야 되나? 뉴질랜드나? 근데 이 호주는 땅덩어리 너무 커가지고 섬나라라고 거기는 좀 뭐하고 뭐 주죠, 주 하나의 오세아니아 주라고 해가지고 몰라, 그 섬나라 주 중에서 섬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땅덩어리 너무 크죠. 근데 주변에 바다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조하더라고요. 이 건조한 그 나라는 집안에다 큰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야, 처음에 거기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나무를 집안에다 심으면은 기에 눌려가지고 사람이 아프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기가 사람들이 너무나 세가지고 기에 안 눌리나? 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바로 습도 완화 때문에, 습도 조절 문제 때문에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안 되고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어야만 된다 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은 환경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산림이 우리나라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의 양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 산림이 양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산림 면적이 줄어들어. 왜? 우리나라도 이제 산림 면적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이 약 6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옛날에는 약 7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70%에서 약 64%, 63.7%면 한 6.3%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6.3%면 엄청난 면적이죠. 엄청난 면적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양적으로는 많이 축소가 됐어요. 왜? 자, 일단은 우리나라 산림이 양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요 근래 와서는 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건설하죠. 도로 건설. 산업이 발달시키려면은 이 유통 과정에서 도로가 없으면은 산업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죠. 따라서 도로 건설을 많이 합니다. 도로는 뭐 철로 일반 자동차 도로뿐만 아니라 철로까지 포함시켜서요. 이 도로 건설을 하다 보면 양쪽으로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주택단지 건설. 과거에는 산업단지 건설에도 주택단지 건설에 못지않게 산림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만, 요 근래는 너무나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택 건설, 주택단지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많이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열화로 환경문제, 그 산림의 양적 축소와 열화는 즉 열세, 좀 그 뭐랄까 우수하지 못하다, 열악해진다. 그래서 국제정세 지구 환경 문제에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은 산림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산림의 양적 축소와 그 다음에 숲이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는 산림 면적이 양적으로는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숲의 상태는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열화하고는 좀 관련이 반대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이 양적으로도 축소되고 숲도 열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지구 환경 문제는 로마 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 문제는 로마 클럽이 1972년도 72년도 거의 벌써 약 50년 가까이 됐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불과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그런데 5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가 온난화돼 가지고 계를레성 폭우, 또 심각한 가뭄,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극한적으로 춥기도 하고 극한적으로 덥기도 하고 극한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극한적으로 가뭄도 많이 오고, 따라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거기에 인간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을 굉장히 많이 괴롭힌다고 하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수도가 지구가 온난화가 되니까 해수면이 상승이 된대요. 이 해수면이 상승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저지대는 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TV 방송에 봤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저지대에도 침수가 되지 않았어.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가 온난화가 되니까 해수면이 상승이 돼가지고 저지대는 침수가 된다. 그러면 침수가 되면 그 건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침수 지역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침수 지역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수도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라고 해서 이 수도를 옮긴다고 합니다. 약간 고지대로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정치에 지구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5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국제 환경 문제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뭐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인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국제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협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 국제 환경 협약이 모두가 산림과 관련이 됐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 환경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제환경협약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겠죠.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꼭 산림과 관련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도 발췌를 해놨습니다. 대면 강의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져면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잠깐 목을 쉴 수가 있는데 혼자서 계속 쉬지도 않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목이 칼칼해지네요. 잠깐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국제환경협약의 종류라고 썼습니다. 첫 번째는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 수출과 수입과 그 처리의 규제 목적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1989년도에 협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의 규제 목적. 대표적으로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방사성 물질, 핵물질이죠. 핵폐기물. 이 핵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뭐에서?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발전량이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이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 굉장히 큰 발전을 일으키는데 그 폐기물은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서 핵 폐기물은 다른 발전 폐기물에 비해서 핵 폐기물은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죠. 잘못 처리했을 경우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큰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암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고 하죠. 암. 그 다음에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세를 불구자 또 기형아 발생 확률도 높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을 수출하는데 또는 수입하는데 크게 규제를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 밖에도 유해 폐기물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자동차 선적한 배가 불타고 침몰이 돼가지고 그 폐기물 폐선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는데 그 폐선 속에 불탔을 때 그 자동차 폐기물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때문에 방송에 나온 최근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유해 폐기물이 아니라면은 이 폐기물을 갖다가 가져다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해 폐기물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사용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오존층 파괴 물질. 오존층은 왜 필요한가? 오존이 뭡니까? 오존. 오존은 산소 원자가 3개가 붙은 것이 오존이죠. 산소 원자 2개가 붙었으면 산소고요. 그 산소 원자 하나에다가 수소 원자 2개가 붙었으면 뭡니까? 물이죠, 물. 그래서 H2O, 그럼 물. 그 다음에 수소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2개 붙으면 뭐요? 과산화수소. H2O2,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산소 원자 3개가 붙었으면 오존이죠. 근데 산소 원자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살균력은 세다고 합니다. 살균력. 살균력이 세다는 것은 어떤 세포를 파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파괴. 그 다음에 어떤 미생물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은 수소 원자에 산소 원자 하나 붙은 물은 살균력이 없어요. 없죠, 물은. 그러나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붙은 H2O2, 즉 과산화수소는 살균력이 상당히 세죠. 그래서 그것을 뭘로 사용했습니까? 과거에는 소독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소독약으로. 소독약으로 쓴다는 것은 어떤 미생물, 상처를 곪게 만든다든가, 어떤 미생물,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 상처에 침투를 해가지고 피부를 괴사시킬 수 있는 이런 미생물을 죽인다는 거죠. 즉 침투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소독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살균력이 세기 때문에 소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센 것이 이제 오존이죠. 오존. 오존을 직접 사람 몸에 쏘이면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햇빛이, 날씨가 좋고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은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도 있죠. 햇빛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면은 오존에 의해서 피부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지 말고 그늘에 있다든가 또는 집 안에 머무러 놔두고 이렇게 오존주의보를 내리기도 하죠. 오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자외선. 자외선도 굉장히 피부세포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오존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권 끝부분, 성층권하고 대기권 사이 또는 대기권, 아주 높은 대기권에 오존층이 불과 3cm 안팎으로 쫙하니 펼쳐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외선을 차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외선. 이 자외선이 또 지구상에 내리쬐면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 닿으면은 이 자외선도 살균력이 굉장히 강해서 피부세포를 파괴를 시킨다고 그래요. 특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약한 피부, 즉 눈의 각막을 굉장히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안 된다 이죠. 이 오래 노출되면 피부도, 표피세포도 괴사시키기 때문에 표피세포가 괴사되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지죠. 껍질이. 죽은 세포가 껍질이 벗겨지면 쓰리죠. 또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이 껍질이 외부에 미생물들을 차단을 시켜주는데,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을 차단을 시켜주는데, 차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암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오존층이 자외선을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데, 자외선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많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이 큰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면은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시키지 않아야 된다. 오존층을 파괴시키지 않으려면은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을 배출을 하면은 안 된다. 그 오존층에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불화탄소다. 이 불화탄소를 염화불화탄소를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은 어디입니까? 몬트리올은 캐나다이죠. 캐나다의 몬트리올.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국제 협약을 체결을 하고 국제 협약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그 국제 협약이 체결되는, 협약이 만들어지는 그 지역의, 그 시점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바젤은 스위스의 바젤에서 국제 협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젤 협약이라고, 오존층 파괴 물질의 염화불화탄소 사용 규제 목적으로 국제 협약을 만든 것이 몬트리올이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기후 변화 방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지역 이름이 아니죠. 어느 지역 이름.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협약은 지구상 생물 종 보존을 위해서 1992년도에 국제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지구상의 생물 종 보존을 위해서, 생물 종 보존을 해야만이 생태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생태계 순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물 종이 많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생태계 순환은 할 수가 없고, 생태계 순환이 하지 못한다면은 지구의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구상의 생물 종이 많은 지역은 유도가 높은 지역일까요? 낮은 지역일까요? 즉 저유도의 생물종이 많을까요? 고유도의 생물종이 많을까요? 자, 유도가 제로, 유도가 0인 곳은 뭐예요? 적도입니다. 적도. 유도가 90은 극지방이고요. 남극과 북극 있고요. 한가운데 남극과 북극 딱 중간 지점이 적도가 있죠. 그래서 극쪽으로 갈 경우는 날씨가, 기온이 춥고, 적도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지죠. 그런데 생물체는 추운 지역보다는, 특히 미생물일수록 추운 지역보다는 따뜻한 지역을 선호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겨울철에는 벌레들이 별로 없잖아요. 추워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파리, 모기 이런 것들도 겨울철에는 없잖아요. 추우니까. 물론 집안에 따뜻한 곳에서는 이런 파리, 모기들도 겨울철에도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기온이 낮을수록 미생물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로 갈수록 생물종은 다양하고, 고위도로 갈수록 생물종은 다양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1992년도니까 불과 28년 전입니다. 28년 전에. 생물종은 왜 파괴될까요? 생물종은 왜 멸종을 할까요? 왜 멸종을 할까요? 종이 왜 멸종할까요? 자, 수천만 년 전이니까 하여튼 뭐 수천만 년 전이겠죠? 수천 년 전인가? 자, 우리 공룡시대 말 많이 하죠. 공룡시대에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다시피 많았다는 거죠. 공룡이. 예? 날아다니는 공룡도 있고 기어다니는 공룡도 있고 초식 공룡도 있고 육식 공룡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룡이 전 지구상에 한 마리도 없다는 거죠. 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왜 공룡이 한 마리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공룡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공룡이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룡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불과 이제 지난 연말부터 또는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아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야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현재까지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한 인원이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80만 명. 그 중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망 확률이 높고, 또 나이가 먹은 노인일수록 사망 확률이 높다고 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아주 미생물이죠. 바이러스죠. 이 바이러스가 엄청난 체구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인간을 많이 죽이고 있죠. 이 코로나가 언젠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치료제가 없다면은 우리 인간은 멸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옛날에 공룡에 비해서 머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과거에는 없었던 병인데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것은 바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풍족함을 위해서 인공 환경을 너무 많이 만들어. 인공 환경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인공 환경 때문에 바로 새로운 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멸종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새로운 종이 또 생기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인간이 많이 야생 동물들을 많이 포획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포획하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또는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파괴하기 때문에, 즉 멸종이 됩니다. 종이 멸종을 하죠. 그런데 종이 멸종하기도 합니다만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에 또 적응하는 어떤 종이 생성이 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19. 옛날에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라고 하죠. 메르스. 그 다음에 사르스. 아주 미생물,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미생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하튼 여하튼 생물 다양성은 전 지구적으로 잘 보존이 돼야만이 생태계 순환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또 생태계가 되어야만 되고 있는데, 생태계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어야만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기후변화 방지 협약. 기후변화가 되면 안 좋기 때문에 기후변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협약이 바로 기후변화 방지 협약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종 보존을 위한 목적이고,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를 배출 또는 사용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수출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고, 기후변화 방지 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되면은, 즉 기후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다 이 말이죠.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아주 기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 생명체, 특히 인간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은 뭐 이렇게 기후변화 방지 협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도록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무엇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온난화는 더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넣는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어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지구상에 대기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 있을까요? 대기 중에 가장 가스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질소입니다. 질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것이 뭐예요? 산소예요. 산소.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가스성 물질 중에 질소가 80%, 산소가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 합쳐가지고 100%인데요. 100%에서 0.1%도 안 되는 다른 물질이 있어요. 99.9% 이상이 질소와 산소인데 그 0.1%도 안 되는 다른 가스성 물질들이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를 쥐락펴락하고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 질소와 산소를 뺀 나머지 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야? 지구상에 지금 약 0.04%밖에 안 됩니다. 0.04%. 즉 다른 그 단위로 말하면은
400 ppm이라고 하죠. ppm. 퍼센트는 100분의 1을 퍼센트를 1%라고 하죠. 근데 ppm은 1ppm은 100만 분의 1을 1pp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는 약 10,000 ppm입니다. 1%는 약 10,000 ppm이에요. 그게 지금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400 ppm 조금 넘었다고 해요. 400 ppm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0.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0.04%밖에 안 되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 ppm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320 ppm, 330 ppm 요 정도였다고 하는데 불과 7, 80 ppm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 돼가지고 기상을 예측 불허로 만들고 있다 합니다. 즉 지구 온난화가 됨으로 해서 극지방에 빙하가 녹고 빙산이 녹고 그래서 때로는 온난화 때로는 엘니뇨 때로는 라니냐 이상 이상 높은 이상 뭐라고 용어를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평균 이상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 엘니뇨 현상, 평균 이하로 저온 현상을 나타내는 이상 저온 현상 이상 고온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 이상 저온 현상을 라니냐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항상 이상 고온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상 저온 현상도 나타난다. 왜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냐?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것이 해류, 즉 바닷물의 온도를 낮추면은 이상 저온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상 고온 현상,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이상 저온과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는 순환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큰 변화 없이 큰 고통 없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기후변화 방지 협약을 국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때문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변화 방지 협약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2시간 정도 매주 원래 수업이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거의 논스톱으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기가 녹음하는데 아직 제가 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거의 논스톱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한 내용을 잘 듣고 집에서 잘 듣고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